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살 때 전쟁에 나가지고 부산으로 피난 가서 거기서 내가 유년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때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그 여자들을 우리 엄마들은 양갈보라고 했어요. 양갈보들은 서울 시내에서 넘쳐났습니다. 미군들하고 팔짱을 끼고 다녔죠. 나는 세상에서 너 어렸을 때 그렇게 예쁜 여자를 처음 봤어요. 그 여자들 옆에 가면 이상한 그 향기가 났고 이 세상의 냄새가 아닌 아주 예쁜 그 한국 유사에 나오는 그런 냄새, 한국 유사의 슬로브인의 냄새 같아요. 그때 우리 엄마나 이모들을 보면 그 아주 우중충하고 꾀다지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를 보면 세상에 저렇게 이쁜 여자가 있구나 싶었어요. 미군들한테 초콜릿을 얻어먹잖아요. 그 초콜릿을 처음 먹어봤을 때 그 충격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웠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마치 그것은 그 신봉사가 눈을 탁 뜨는 순간 같았어요. 천지개벽하는 맛이었어요. 그리고 미군들이 럭키 스트라이크라는 담배를 피잖아요. 그 담배 거울 길에 버리는데 그걸 보면 가운데 동그란 빨간색이 있죠. 원. 지금도 있어요. 난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색이 있구나 하는 그 놀라운 말하자면 문화 쇼크 같은 걸 느꼈죠. 그것이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전에 그 윤금이 동두천 여행 피서할 때도 제가 왠지 동두천을 갔어요. 혼자서 그 일들 헤매다가 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묘지. 거기도 제가 여러 번 갔었어요. 혼자서 그걸 헤매다가 왔어요. 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어떤 그 여자는 가방을 사서 가방.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 있죠. 그 여자에게는 자기의 단골 손님인 미국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는 언젠가 저 남자랑 결혼해서 미국을 가야 되니까 여행용 가방을 사왔다는 거예요. 난 그 여자가 미국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 무덤에도 많이 가봤는데 말씀하신 그런 풍경이었는데 그 여자들은 자살하는 여자가 많았어요. 약물 중독으로 죽었어요. 그 나무로 이렇게 십자가를 박아놨는데 거기다 이렇게 아무 말도 안 쓰고 이름만 써놨어요. 이 엘레나라고 써놨어요. 이 엘레나. 너무나 난 막 물었어요. 이 엘레나라는 이유도. 그리고 어떤 무덤은 나무 십자가를 박아놓고 그냥 이름도 안 쓰고 그냥 주여라고 써놨어요. 주여 두 글자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뭐 속으로 혹시 저런 문제에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 그 주여라는 두 글자를 보고 포기해버렸어요. 나는 이제 물러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가졌죠. 여러분들이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니 너무 놀랐어요. 그 안상수의 보온병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그때 나는 너무나 눈물이 쏟아지게 웃었어요. 안상수 보온병 때. 그 연평생을 가볼까 하다 못 갔는데 그리고 보온병이라는 제목으로 단편을 써야겠다는 수상까지 제목은 보온병으로 하자. 그 이야기를 갖고 가야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 노 선생님 얘기를 듣다 놀란 것이 그 보온병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을까? 그런 의문을 가졌다는 것은 나로서는 참 아주 놀라운 의문이군요. 그 보온병을 못 찾았죠. 그 연평도 폭격 사건이 난 뒤로 이제 한 2년 반 정도를 제가 계속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보온병을 찾아서 그 연평도를 계속 방문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찾아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찾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찾아낸 것은 이제 안상조 대표가 들고 있었던 그 사진을 들고 가서 거긴 보온병 같은 것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실제로 뭐 보온병뿐만 아니라 뭐 가스, 그 프로판 가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일종의 뭐 미사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안상조식 시선으로 바라보면 불에 탄 사과는 사과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그 사진하고 흡사한 거를 찾아냈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전시에 이제 제가 이제 소침으로 걸어놨는데
물론 그것이 이제 안상수 대표가 들고 있었던 바로 그것이다라고 확증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그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지문 형식으로 있다 그랬지 이런 건 하지는 않은 거니까. 근데 어쨌든 안상수 대표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왜 보온병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주민들하고 이제 대화를 인터뷰를 하고 이 지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추적해 가면서 또 이제 안상수라고 하는 개인, 저는 이제 안상수라는 분이 그냥 개인을 추적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 그분이 하나의 분단 정치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상수라는 분이 검사 시절부터 나름 좋은 뜻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박종철 열사의 의문의 죽음을 묻힐 뻔한 것들을 자신이 이제 밝혀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민주주의에 자기 들었던 공을 세운 사람이다라고 굉장히 스스로 프라이드인데, 근데 그랬던 분이 이제 어떤 정치 역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갔는가, 그런 과정들을 담고 있고요. 또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그분이 세 권의 책을 냈습니다. 하나는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아니다. 이제야 마침 돌을 찍는다라는 책 하나고요. 두 번째 낸 책이 안검사의 일입니다. 세 번째 책이 6월 항쟁과 박종철 열사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다 출판사도 다르고 제목도 다릅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최근에 낸 책이 6월 항쟁과 박종철 열사인데 그 책의 인쇄를 이제 박종철 기념재단에다 거기다가 기념사업에다가 기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박종철 기념사업에서 그걸 거절을 했죠. 그러면서 당신은 오히려 그때 당시에 박종철 열사의 그런 것들을 밝혀내기보다는 은폐에 오히려 협조했던 사람 아니냐. 그것이 이제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제 그분이 주도적으로 그것들을 밝혀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나왔고, 그때 당시에 조사에 안상수 대표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안상수라고 하는 개인의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 이제 정치 역정 이런 것들을 같이 다루면서 이 보온병이라고 하는 해프닝이 어떻게 그냥 우발적으로 발생된 게 아니라 사실 분단이라고 하는 그 작동법 안에 이런 오작동 자체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 아닐까라는 내용을 담은 게 제가 보온병 사건은 너무 작은 에피소드처럼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나는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웃는 사람이 또 없을까 싶어서요. 그냥 온 국민이 다 배를 잡고 깔깔대고 웃어 넘어지거나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별로 분노하지도 않고 아무도 웃어 제끼지도 않고, 그러니까 더 답답한 느낌을 받았죠. 저희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치라는 태제를 걸 때 사실 다 시급한 문제고, 사실은 아까 얘기한 건 미시적인 개인의 서사, 심지어 김산우 작가 같은 경우는 그 신체 감각으로까지 들어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상황이 분단을 이빨 치통으로 느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분단이 너무 괴로워서 치통이 온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고는 않은데, 몸에 들어와 있는 내재화가 돼 있는 통증, 이제 트라우마가 몸 안에 다 내재화되어 있는 상황인 걸로 저는 읽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그러니까 동두천 문제를 어떻게 보면 소재로만 볼 수 없었고, 사실 이쁜 건 매혹되고 아픈 건 똑같이 아프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그래서 재밌었던 그 무슨 라인이, 사실 아까 얘기해서 안상수의 보온병만큼 치열한 하나의 그 부조리한 상황, 사실 가족 안에서 제가 임훈순 작가의 경우 노동자이셨던 부모님의 이야기에서 이제 베트남전으로 옮아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 얘기를 포인트를 제가 제시해드리냐면은, 왜 우리는 끈질기게 작업하는가. 이 지점에서 이게 예전처럼 이렇게 정치적 소재가 탕탕탕탕 터져줘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곳곳에 포진된 분단, 곳곳에 포진된 통증, 곳곳에 포진된 근대의 기억, 곳곳에 포진된 나의 어떻게 보면 아주 양비적인 근대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바로 다음 한치를 내밀게 하는 이런, 그래서 생정치라고 저희는 얘기하거든요. 생활 속에서 하는 정치. 근데 이제 임호순 작가님 혹시 그 가족 서사에서 베트남 프로젝트로 넘어가는 그런 지점, 그러니까 가족 정치입니다. 이게 참 센
얘기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단과 가족. 일단 뭐 가족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가족 작업을 하면서 첫 전시를 어쨌든 가족에 관련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인터뷰를 계속 하는데 사실 아버지를 인터뷰를 하는데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작업적인 어떤 소재에서 뭔가 건져낼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참 그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아버지들 또는 아버지가 그 생산적인 그 활동할 때 나이대 그 시대 이런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작가들이라든가 뭐 다른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봤을 때 가족의 얘기 굉장히 많은 얘기들 있잖아요. 뭐 중동을 갔다 가거나 뭐 일본의 할아버지가 뭐 끌려갔다거나 이런 것들인데 전혀 없는 어떤 평범한 너무 그런 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좀 약간 이제 그 아버지를 둘러싼 어떤 시대와 아버지들에 대한 얘기가 베트남 전쟁에 관심을 갖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 작업을 할 때도 어쨌든 그 시기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인원이 32만 정도였는데 그 시기에 이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왔던 시기에 그 시기에 비슷하게 한 30만 정도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나이러니한 부분이 있었죠. 질문하고는 다르지. 아버지가 평범하시다는 얘기가 이제 일종의 그냥 정말 미술적인 독특한 소재감이 없었다라는 의미보다 일종의 그 말씀 안 하시는 아버님, 혹은 부재 상태로 존재하는 아버님, 그죠? 찔러도 말 안 하고 표정 없는 아버님.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지만은 얘기를 할 수 없는 또는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어법이라든가 말의 표현법을 몰랐었던 부분들. 그래서 한참 또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 2004년도에 돌아가시고 그 해부터 이제 베트남 참여군인들을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한참 한 3, 4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꿈속에서 이제 아버지가 나타나셔. 굉장히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굉장히 좀 무감각했어요. 그냥 돌아가셨구나. 별로 슬픔이 없었죠. 근데 한 3년, 4년 지나서 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뭐 어떻게 잘 지내니, 뭐 아프지 않니 이런 거에 꿈속에서 울면서 좀 깼거든요. 그 사이에 굉장히 울었던 부분이 있어요. 말씀 안 하는 아버님들, 블랭크로 존재하는 부모님들. 이제 그게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던 우리 전 세대, 뭐 그렇게 표현하면 좀 웃긴가? 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작가분들 말씀 들으면서 드는 의문인데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공통적으로 되게 좀 예민한 문제들을 좀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되게 꾸준하게 접근하시고 또 추적하시고 거기서 이제 그걸 끄집어내서 담아내시잖아요. 근데 이제 긴 기간이 걸린 작업들도 있고 생각보다 뭐 금방 해결된 마무리된 작업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어느 한계점을 만나서 포기하게 된 작업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혹시 있으신 분이 계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네. 그 얘기는 결국 그 중간에 접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이분들은 접었다고 사라지진 않거든요. 나중에 딴 걸로 돼서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게 다음 계획하고 맞물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식으로 대답을 생각해 주시면.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그 도매 지식이라든지 의식적 지식이 딸린 거랑 관심 있는 거가 이렇게 충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 장 닦는 것처럼 이렇게 둬요. 이렇게 뭐라도 적어놓고 계속 끝까지 찔러보거든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건 최정 선생님한테 제가 배운 얘기인데 때에 따라서 어떤 대상이 다가올 때 그거를
쌈밥이 되는 경우가 있고 무침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구분도 굉장히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담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담고 있는 거 뭐냐면, 지금 담고 있는 게 하나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 이런 걸 좀 하고 싶다는 게 뭐냐면은, 미술의 근원적인, 그러니까 미술이 지금 이제 독립적인 하나의 형태로 이해하지 말고 나는 미술이 자력을 발휘해서 다른 거랑 어떻게 지금 이렇게 결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회를 생각했는데, 회 뜨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좀 장작으로처럼 좀 약간 돼 있어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여줬던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의 작업들이거든요. 그게 다 어떤 실패 작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뭔가 마무리는 어떻게 되긴 했지만 어떤 그만둔 거 어떻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결과나 어떤 성공보다는 어떤 과정이나 어떤 실패를 좀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10년간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 실패 기록이었고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계속 욕망이 있었는데 그 10년 동안의 실패는 또 실패는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하는 작업들이 다시 이제 이렇게 돼서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실패라는 것도 실패와 어떤 그 과정도 사실은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어떤 성공과 결과로만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걸 저는 미술 안에서 그걸 좀 더 그 실패와 그 과정의 의미와 가치를 좀 만들고 싶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면은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아트나 영화로 어떤 비물질적인 작업으로 좀 풀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간에 떠오르는데 작품이 실패했느냐 아니냐라는 혹은 작가가 중간에 그만둬야 되냐 아니냐 이걸 혼자서 사실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이제 아무래도 작가는 공동 저자 입장에서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을 신경을 씁니다. 근데 지금 뭐가 기억나냐면은 몇 년도 답심리 우성연립 몇 년도장으로죠? 2001년도에 답심리 우성연립 2000 그 작업을 처음에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처음 보고 그 전시를 하려고 그럴 때 계시지만 사실 전시에서 말도 안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뭐 개인 가족을 드러낸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약간 비겁수 아니냐. 두 번째 이제 그냥 가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한국인들이 가난이라는 걸 미술에서 드러내는 걸 볼 자신이 있느냐는 거였어요. 뭐 미술이 반권이전으로 변했고 포스트모던이 지나갔고 뭐 웃기고 있어 이론은 다 지나갔는데요. 실제로 미술이라는 거 안에서 가난이 나타날 경우 아이유레디 그러면 볼 사람이 몇 명 있겠느냐. 그거를 소위 대한공간이라는 데 앉아있는 기획자들도 보기 힘들 것이다. 이제 구어로 얘기하면 칙칙해 보일 것이다. 뭐 우울해질 것이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한국의 근대미술이 갖고 있는 변이와 그 특정한 어떤 미술의 아우라에서 분명히 아직 우리는 생활과 일상과 많은 소재를 얘기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겠구나. 2001년 때 그 작업이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도 다시 보여질 때 이재상, 이문순이 그때 가족과 가난을 꺼냈던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의 역사로 가는 집에서부터 벌인 첫 번째 정치거든요. 그 지점에 대한 얘기였다라는 거를 이제 좀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난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전체 맥락을 보면서. 하지만 이제 그냥 심리적으로 괴롭죠. 괴로운데 조금 힐링이 된 것 같았어요. 치유가.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다시 못 보겠어요. 이제 다시 시작될 것 같아서 이거 얘기 왜 하지? 하여간 너무 괴로운 다시 괴롭게 새로 돋아나는 상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아마 또 내년 유예했다가 또 끄집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한순 작가님 디테일이 있어서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문정현 신부님이 시켜서 시작했던 그 사진관
그 작업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마을에서 조그만 사진관을 만들게 됐고, 그 사진관 이름이 황새울 사진관이었어요. 그 마을에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들녘 이름이 황새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황새울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마을 그 주민들 본인이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과 별로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보이게 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여러 가지를 찍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가끔은 일도 좀 도와드리다가 뭐 라면도 먹고 밥도 먹고 하면서 살아오신 이야기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어느 출판사에서 황새울 사진관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많은 부분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싸움이 좀 길어지면서 싸움을 포기하시고 떠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끝까지 남아서 싸우셨던 분들, 특히 어르신들이 먼저 떠난 그 옛 이웃에 대한 나름의 서운함, 그리고 그 서운함이 나중에는 미움으로 돼서 거기에 같이 실리고 싶어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제 딴에는 너무 미워하시면 오히려 병생겨라고 말은 했지만, 그 미움과 서운함 이런 것들을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출판사에 가서 되게 죄송하지만 이거 일단은 지금 못 만들겠다. 일단 내 마음 자체가 너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제가 설득할 자신도 없고, 열심히 작업은 했지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출판사에 이제 또 그걸 이해해 주셨고, 그러고 보니까 벌써 어느새 1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대출에서 끝까지 싸우셨던 분들이 새 대출이 조그만 마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거기 살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 마을에 계신 그 형님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한번 거의 뭐 18년 되어 가니까 다시 어르신들 영정사진 한번 또 찍으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한번 그 책도 진행을 해보면 어떻게 했는가라고 이렇게 마을의 의장 형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갖고 있습니다. 포기는 했었지만. 어버이 연합 것도 찍고 싶으세요? 혹시 찍으실 수 있으세요? 농담이에요. 제 작업 중에 보면은 그 애국의 길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어버이 연합, 어버이 연합과 같은 군대를 갔다 오신 지 한참 되셨지만 항상 작업을 즐겨주시는 분들, 일단 포트레이트 작업이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염두에 뒀던 거는 그분들이 찍고 싶은 방식대로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인데, 박정희 대통령처럼 선글라스 딱 끼고 군복 입고 아주 뭐 되게 멋있어 보이는 그리고 그런 그분들은 사실 사진 찍는 걸 거절을 많이 안 하세요. 잘 찍어봐, 일로 와봐, 그래서 찍으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굉장히 멋있게 찍어드렸던 애국의 길이라는 작업이 있는데요. 근데 사진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사실 어떤 맥락에 굉장히 의존하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같은 맥락에서 굉장히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저는 그분들이 제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어쨌든 허락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진적인 방식으로 그분들을 야비하거나 좀 독해 보이게 찍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그분들을 처음 제 사진을 봤을 때 이 자식 뭐야? 되게 멋있게 찍었네? 그 반응이 처음으로 나오길 일단 바랬어요. 그러면서도 이 안에 뭔가 그냥 약간의 질문들이 같이 포함되기를 바랬죠. 그게 야릇한 거.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그 여성복국 프로젝트 하면서 지금 여성복국 1세대 선생님들이 지금 거의 다 80이 넘으셨어요. 80이 넘은 노인들이랑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를테면 이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이를테면 너는 쟤만 좋아해서 쟤만 찍는다. 그리고 너는 나는 멋있게 안 찍고 쟤만 멋있게 찍는다.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약간 운신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제가 뭘 꼭 하고 싶어도 선생님들이 일단 너무 노안으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없는 상황에는 제가 억지로 그걸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조금 적자, 그리고 이제 적고 한 1년여를 여성복국에 대한 작업을 좀 못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맺어놨던 인연들이기 때문에 계속 찾아가고 뭐 추석 때 되면 뭐 사과라도 보내고 뭐 편찮으시다고 하면 문병이라도 가고 그냥 그런 식의 아주 일상적인 관계를 그냥 꾸준히 놓치지 않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제가 공연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랬을 때 제가 문득 생각난 게 이 노인들에게 계속 이해시키지 못했던 부분들을 실제로 이 사람들은 배우니까 배우로서 모셔오면 조금 더 이해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작은 공연을 몇 번 만들었더니 그거를 체험하시고는 굉장히 다시 한번 저한테 막 이렇게 뭐 뭔가를 막 이렇게 요구하시기도 하고 되게 적극적이 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 공연 이후로 오히려 더 선생님들이 저를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찾는 것도 사실은 늘 달갑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네가 이렇게 찍어서 우리 여성국국의 미래를 보여줘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홍보 영상을 찍어주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홍보를 명예를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자기의 명예를 남기고 싶어하는 방식들.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선생님들을 다 부르면 딱 나이 순서대로 꼭 오신 분들을 다 소개시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의 어려움들이 늘 있는데 그걸 계속 지혜롭게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나가는 거, 돌파해서 나가는 거. 이제 그걸 돌파하면서까지 또 뭔가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이끌림이 여전히 있다는 거. 그냥 그걸로 이제 뭔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의도적으로 저희가 이론적 프레임을 먼저 안 세우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거 그냥 집 동네에서 그냥 나오는 얘기 같다. 혹은 뭐 이런 것이 지금 공공미술이라고 표현했던 거에서 소위 요즘 많이 나오는 커뮤니티 아트 얘기니 뭐 이런 데하고 지금 겹치는 얘기들입니다. 혹은 이 안에는 지금 미술 이론으로 얘기할 때 5만 류의 관계 미학이니 5만 류의 상호 주체 형성이니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런 얘기를 사실은 그 자체가 옛날에 저희가 한총련 발대식에 갔다가 어쩌라는 거지? 막 이러면서 부들부들 떨었던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뭐가 먼저 싫어지는가? 그 뜨거움은 남아야 되는데 그 제처가 불편하다가 하기 싫어질까봐 사실은 지금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뜩이나 이 길이 매년 그럽니다.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이 줄타기를 하듯이 매일매일 이 만남을 하고 말을 걸고 삑살이 날까봐 다른 단어다 막 이러면서 움직이고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스스로에게 부여할 것인가 굉장히 오픈하고 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치라는 단어 안 쓰고 우리는 왜 매일 꾸준히 작업하는가, 어떻게 보면 왜 또 끈질기게 작업하는가.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정치 미술의 핵심은 소재가 아니라 연속과 강도다. 지긴 게 강하다 뭐 이런 우리 그랬더니 제일 지긴 거 우리나라에서 국가니까 아무도 못 이긴다고 그래. 근데 하여간 그 연속과 나 혼자 좋아해. 연속과 강도. 지금 우리 이런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정치 미학이라는 거의 생기에 대해서 이건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저는 간이 이걸 옛날에 들었던 신명 같은 거랑 같이 이해를 합니다. 떨어져 있는데 연결돼가지고 언어가 다르고 헤맬 때 저 사람이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김상만은 이럴 때 주로 이빨이 아파. 이렇게 오는 것이군.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그 연대감이죠. 응원, 아싸. 또 이럴 때 이 친구가 뭐 만났는데 할머니네. 이 할머니를 만났는데 정은영한테 좀 물어봐야 되니까. 이러면서 서로 언어 생산을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밀렸던 일, 막혀있던 이야기, 안 들리던 이야기 이걸 담아내는 시기가 저희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인 것 같고 사실 지금 9시 반인데요. 지금 뭐 생각보다 좀 많이 떠들었고 하나만 질문 더 갖고 사장을 줄이 나왔네. 어떻게? 더 해야 돼? 왜? 아니면 그때 우리 5분 쉬고 다시 해요? 어떻게 뭐 그렇게 해요? 근데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한 5분을 쉬고 죄송합니다. 3분이셨는데 네? 화장실 가지 말고 갔다 오세요. 그럼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그냥 연당으로 가죠.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면 돼요. 네?
지금 네 분 작가분들 다 약간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시고 좀 그런 걸 가지고 작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작가분들이 보시기에 솔직히 저희가 미술을 시작한 처음의 이유는 딱히 뭔가 이런 사회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런 목적보다는 그냥 그리는 것이 재밌다. 그래서 그리는 즐거움으로 시작을 해서 미술을 전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시고 계시는 입장에서 본인의 즐거움을 약간 선비적인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거나 되게 개인적인 되게 남들과 소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일기 같은 작업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상 여쭤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여쭤보게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수업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대학생으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으로 가는데 이제 뭐 그런 이제 주로 이제 뭐 대학원부터 이제 뭐 1학년, 2학년 그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주니까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다 주제가 이거예요. 뭐 자아에 대한 고민, 뭐 이렇게 또 그리고 뭐 관계 그리고 거기서 뭐 나는 소외되고 뭐 그런 소통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우연히 어떤 분을 들었는데 사춘기를 대학교 1학년 때 많이 경험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부터 대학 전까지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사회가 원하는 틀의 프로젝트로 계속 이렇게 달려오시다 보니까 정말 그 사이사이에 관계하시고 그런 어떤 뭐랄까 개인적인 어떤 그 면적이랄까 면적 그런 관계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부정확 부명확한 것들이 계속 이렇게 이렇게 방치된 채로 아마 이렇게 하시다가 대학을 들어오시면은 바로 제목이 다 그거예요. 네, 좀 전에 정은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계, 뭐 자아, 소외 그런 거예요. 근데 전 재밌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단조로워 보이거든요.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걸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된다면 거기에 이제 사춘기적인 증후가 딱 들어가가지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뭐 다른 측면으로 방황하든 뭐 어떻게든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몸은 비대해졌는데 정신은 아직 그 유아기적인 어떤 그런 그 면적 속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남들 나가면 대학에 그냥 들어갔고요. 미술 좋아해가지고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는 참 끼는 거 막 하는 것도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동물적 입장에서 동물의 본능적 입장에서 그게 좋았고 그게 남들하고 가장 차별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래요. 왜냐면 이제 다르게 보기 때문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졸업했는데 물론 이제 대학에서도 그 당시만 해도 그걸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어떤 관계라든지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딱 나오니까 저 혼자인 거예요. 이게 저 혼자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런 뭐랄까요 어떤 대화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리고 교환이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저도 사회 속에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다 사회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 들어보자, 잘 보자라는 개념에 이제 좀 그림 말고 좀 텍스트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근데 안독증이 되게 심해요. 보다가 딱 끊기고 또 와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결국 책 본다는 거는 남의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좀 내 생각도 이제 좀 전염되기도 하고 또 뭐 어떻게 점프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속에서 또 그리고 그때 또 그랬던 거는 이제 저희 선배님들, 대학 선배가 아니라 시대별로의 선배님들을 보고서 또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미학 연구라기보다도 작가 연구를 하게 된 거죠. 네. 마치 뭐냐면 그때서야 이제 위인전을 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늦게나마 우리가 철을 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망에 나는 무엇인가, 이런 사회에서 이렇게 갑갑한 사회, 요즘 아마 여러분들 느끼시지만 계속 지금 쪼개고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물론 남북한 쪼개고 있지만 또 지역 쪼개고 있고 또 연령 쪼개고 있고 계속 쪼개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쪼개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나는 뭐냐고 계속 쪼개지고 있는 건가 나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봉합이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봉합이 저한테 말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거는 매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공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같이 보이는 것도 사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배우거나 사회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오역된 거가 참 많아요. 정치적이다. 정치적인 것도 항상 막 써야 되고 막 그러는데, 사실 미술을 한다는 거, 미술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정치예요. 정치. 표현하는 거거든요. 또 아주 쉬운 얘기지만, 미술을 한다는 생각 안 해요. 이제 수업 시간에 늘 말하는 건데, 아주 2학년 때. 그러니까 피카소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술은 캔버스와 관람객 사이에서 일어나는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관람객도 아니고, 캔버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계되는 그 오버가 중요한 거지. 아니 근데 아름다운 얘기인데 솔직히 이미 늦었고 우리 밤인데 바닥에 앉은 판에 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작가분들 앞에서 좀 미안한 얘기인데 그런 지금 사적이냐 일기 형식이냐 이런 데서 결정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히 또 이거를 보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벌어지는 맥락도 봐야 돼요. 그죠? 저는 특히 대한민국은 봉건, 근대 다 뒤섞여가지고 지금 분열의 정체, 증오의 정체 얘기가 일상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상태가 너무 오래가고 있고, 아니면 때리고 자기 검열하고 막 몸 안에 통증 배어있고 막 난리 났잖아요. 여기 프랑스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승리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채로 시간을 지연. 사실은 뭐냐면은 남이 그거를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는 맨날 집에서 일기를 쓰건 뭘 쓰건 상관없는데요. 어쨌든 링크를 걸릴 수 있어야 되고 남이 그걸 읽을 만한 타당성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트가 되건 아니건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 여기서 남의 두통, 후케어스인데 그 두통이 자기의 두통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것은 공공성을 확보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난, 가족이 가난, 아버님의 평범성, 이거는 정치적 소재라서 가진 게 아니라요. 딴 사람들도 그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딱 체득이 된 거예요, 서로. 이런 게 연대에 끌 실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형식은 먼저 꺼낼 필요는 없지만 사적인 거하고 마치 사회적인 걸 소재로 꺼내놓고 왜 이런 거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헤게모니로 나올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거를 보고 있는 이 맥락이 이걸 서로 봐줄 수 있는 절대적인 필연성과 당위성을 서로 간에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내용 읽어보고 형식이 아무리 만화 하나 줄 하나여도 상관없고 누구처럼 점 하나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왜 봐야 되고 이 판국에 말이야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한테서 어느 정도의 공공성, 2명, 3명 관계성만 확보되면 나는 그 작업은 공공적이라고 봐요. 아닌 작업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거기다가 내고 정말 너무하시네요 막 이럽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건 주관적 판단인 것 같아도 대한민국의 미대 학생 너무 많아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서로 그거를 주장하고 서로 다 아트라고 주장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소통이란 말은 매우 뉴트럴하고 사실 멍청한 얘기 같아도 상당히 결정적인 부분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레서넌스가 없으면 몰라요. 지금 이런 얘기가 그 질문을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냥 저는 끌리는 거를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꼭 사회적인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해서 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한 거고 제가 무시받고 싶지 않고 제가 그런 폭력에 어떤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남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나는 소중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소중한 만큼 중요한 만큼 어떤 남도 소중한 중요한 부분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이제 나누고 공유하고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뭐 일종의 사라진 이웃들 또는 이렇게 뭐 죽어가는 노동자들 이게 이제 계속 그냥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갔던 부분을 계속 이제 적어 만든 부분이 있죠. 일부러 그걸 하고. 같은 얘기인데 사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방어적인 부분으로 있다. 방어적인 부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듣다 보면 아무리 소심한 주제여도 그 안에서 우리도 다 서안에 국민 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방어, 요즘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춘기가 세다 이런 표현은요 굉장히 당황제가 많아요. 이걸 일그한 거야, 하는 거야, 이거 뭐하는 거야, 하는 얘기는 왜 표현해 놓는 거야? 나 아프면 들어주고 이 얘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솔직해야 돼. 그러니까 방어력이 제일 센 거는 성적이라는 말도 기회가 돼서. 좀 내용적인 측면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미술이 도구적으로 쓰인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회 문제를 건드리면서 미술을 쓰심으로써 거기에서 정말로 사회랑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단순히 미술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랑 이렇게 교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끼신다거나 또 그런 부분을 느끼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아니면 그런 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중요한 질문인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단히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해요. 특히나 어떤 식의 굉장히 소위 무슨 소셜리 베이스 뭐 아트? 뭐 이런 식의 접근 혹은 폴리티컬한 아트?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너 왜 예술을 도구적으로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예술이 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대학 다닐 때 저희는 무조건 체프를 4년을 들어야 졸업을 시켜주는데 체프를 들으러 가면 무용가가 나와서 막 월십 댄스를 해요. 그리고 미술하는 뭐 미대 교수님들이 나와서 자기의 예술이 얼마나 그 주의 인도로 풍요로워졌는지 그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그럴 때 예술이 도구적이 됐다라는 느낌이 그 느낌을 그대로 받으신 건지 진짜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작업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예술이 도구화됐다라고 느끼는 그 지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면 조금 더 대답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술을 통해서 사회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엄청 큰데 그게 과연 내가 미술로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보다 노승택 선생님이 답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인 내용을 다루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결과적인 형태는 전시의 형태를 취하시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전시장을 잘 안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 사건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굳이 전시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저는 그냥 그렇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타자를 놓는 작업은 필연적으로 자아를 놓는 작업이 아닐까. 어떻게 오롯이 타자를 놓는 작업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리고 아까 뭐 일기 얘기도 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잃어버린 보온병을 찾아서는 일종의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일종의 오마주이기도 한데요. 저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2년 반 동안에 그 일기를 써내려가면서 안상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온병이라는 그 해프닝을 통해서 그 숱하게 그 늘어진 그 말들, 뭐 정치판에서 아니면 사회판에서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 늘어진 이런 말들을 이 말들의 의미가 대체 뭘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날마다 날마다까지는 아니지만 일기를 써 내려가면서 그것들을 엮어낸 게 그 잃어버린 보온병을 찾아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사회적인 문제에 관해서 작업하는 작가라고 불리는 것이 뭐 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 자신은 제가 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침착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그것만큼이나 저 자신이 갖고 있는 의문 아니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질문, 너 왜 이런 작업하니? 왜 이거 너한테 끌리니? 야, 이런 그 보온병에 대해서 누군가가 궁금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찾아서 연평도로 들어가고 이렇게 맨땅 헤딩하는 일을 아무나 하지는 않을 거야. 너 왜 이러니? 저 자신에게 계속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작가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질서를 세우거나 어떤 해답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질서가 있더라면 그 질서에 약간 균열을 내는 거, 금을 내는 거, 그리고 내 마음에도 금을 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은 저거야 라고 이렇게 다들 인정하고 있는 약간의 어떤 공통 감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균열 같은 거 내는 뭐지?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지는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보온병을 찾아서 떠나가는 여정은 어떤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분단 모순에 대해서 처절한 고민을 갖고 뛰어든 어떤 작가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냥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어가지고 연평도를 찾아 헤매는 맨땅에 헤딩하는 저의 뭐라고 해야 될까 절치부심하고 이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이 일기에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작가가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성공적인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의 실패담? 오히려 이런 것들이야말로 또한 하나의 작업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백남주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회가 썩어야지 예술이 된다고. 그게 뭐 어느 만큼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제 식으로 이야기는 좀 그랬어요. 썩은 사회일수록 사실은 약간은 엉뚱하고 이런 어떤 예술적 상상력들을 오히려 요청하는 것 아닌가, 썩은 사야말로. 그래서 이럴 때말로 작가들이 비록 합리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아니면 뭐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각자가 가진 나름의 호기심들을 저마다 때로는 집단적으로 때로는 연대하면서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많은 작업을 해오면서 대안에 대해서 늘 생각해 봤어요. 근데 대안에 대해서 제가 제시하는 것이 저의 역할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저의 블로그에 어떤 분이 글을 쓰셨어요. 제 데일스 게시판에다가 노승택 씨 참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대안이 뭡니까? 라고 그 답글을 그 게시판에다 글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안이 뭘까? 내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나? 그러다가 어떤 글을 읽다가 이거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아니라 다를까 똑똑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독일의 한 철학자인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예술의 책무는 아니다. 오히려 예술의 책무는 인간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기는 이 세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형식으로 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고 싶었던 말 아니었을까, 아니면 내가 바라던 어떤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형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미디어에 대해서, 사진에 대해서, 때로는 글에 대해서, 페인팅에 대해서 다 찾아나가는 것 아닙니까? 왜 예술이 도구가 되면 안 되지? 예술은 우리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말하기 위해서도, 사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도 항상 예술이라는 걸 도구로 사용하지 않나요? 예술은 도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예술을 굉장히 어떤 너무 순수의 전형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예술은 순수해야 된다라고 언제나 강조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독재 시절에 나타났던 예술가들을 상의해요. 뭐 히틀러 시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군사 독재 시기나 그럴 때 사실은 순수 예술이 꽃을 피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사실은 예술이 도구임을, 저는 이제 사진이 도구임을 그냥 인정을 하고 그 매체가 그 매체로 할 수 있는 일과 불가능한 일은 대체 무엇인가 이것도 계속 찾아나가는 탐구 과정이 일종의 작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질문 마저 하시려고 하셨던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아까 저분이 하셨던 그 전시 방식 그런 얘기랑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 좀 보충이 되게 잘 된 것 같은데요. 아까 방금 하셨던 말씀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어떤 정답을 제시하고 그런 것까지 책임을 지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고정된 틀이 있으면 거기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그 균열을 내는 것이 정말로 그 전시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런 질문.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는 개별 작가가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기획자의 영향이 많다고. 요즘 기획자가 움직여야 하는 파트가 큽니다. 기획자가 그래서 연예인 매니저하고 다른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 작가가 지금 얘기하는 전제는 나는 공을 던졌는데 잘못 받으면 혹은 안 받으면 뭐 이런 소통이라는 걸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진영이라는 게 있어요. 나쁜 의미의 진영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료 세력이라는 동료들이라는 게 스크럼을 짜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그리고 일단 1대1도 그래요. 옛날에 선생님 저기 우리 80년대에는 그런 말 했습니다. 소외돼가지고 뭐 우리가 떠들어봤자 아무도 안 듣는다. 응? 그런 식으로 소통에 대해서 꼬리를 잡았고, 두 번째 90년대 넘어가면 아무리 쳐도 내가 어딜 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이 나왔고, 세 번째부터는 쳤는데 이게 다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체제가 넓고 정밀해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서 전선이 됐건 뭐가 됐건 이게 복잡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떨 치고 있는 거 소통 똑같은 거예요. 난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지 이게 막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던진 말을 누가 듣고 있는지, 이거는 누구나 그래요. 그죠? 자, 예술가한테만 갑자기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성공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물을 건 아닙니다. 여러분 김 선생님 계시겠지만 이제 소설을 내실 때 이걸 내가 누구누구가 사보고 내가 100% 이해하면서 본다, 이거 상정하면서 내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 시대의 문인들, 지금의 미술인들이 생산하는 언어들을 총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시간차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주체성이란 말이 뭐냐면 나는 불통, 소통, 불통 이거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간 텍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하고 제 사이에서 생겨나는 제3, 제4의 텍스트라는 것도 있어요. 그걸 누가 보고 걔가 더 필 받아요. 그러면 걔가 더 에이전트가 돼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다녀요. 이걸 넘길 줄 알아야 됩니다. 바톤을.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 전체가 스크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 생산 그룹이라는 겁니다. 언어 생산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을 너무 이렇게 단발라고 보지 마세요. 네? 우리가 뭐 예상 못하는 그 마술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생각보다 더 다른 메시지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걸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 움직였던 작가들이 처음부터 나는 젠더를 꽂을 테니 그때는 나가서 분단체제를 꼽으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나의 언어가 이렇게 가는 중에 이 사람의 언어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 나는 이쪽을 더 이렇게 상호 조율이 돼가면서 공동 저자들이 된 거예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서부터는 소통에 대해서 죄책감이 좀 덜 느껴지고요. 아까 이제 기능적인 차원에서 전시 말고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이거는 뭐 아주 기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연락 많이 하고 있어요. 연락 많이 하고 있어요. 방법론적인 측면 고민 많이 합니다. 뭐 길거리 나가서 데모도 많이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지방도시 다 뛰어나가가지고 프로젝트 하고, 뭐 플래시몹도 쓰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지면 작업도 올리고, 뭐 많이 하죠. 자, 그러면 뭐냐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쌓인 만큼 리칭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갖고 싸우는 겁니까? 지금 그런 걸로 평가를 하면 안 돼요. 방법론을 어디까지 다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거가 모든 게 다시 종이 매체로 돌아가는 때가 있듯이요. 갑자기 단순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전시를 좋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어법을 갖다가 지나치게
너무 베리에이션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돈을 많이 쓰고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갑자기 모두 다 싸이와 매니저 같이 돼버렸어요. 그 순간부터는 요즘 와서는 이제 우리가 목적이 뭐였지? 마인드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 누군가가 오래 듣고 씹고 생각하게 하는 거 아니었어? 라는 생각으로 가면서부터는 사실은 요즘 와서는 장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매체적인 변환에 대한 환상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종이 작업 많이 하고, 아까 우리 노승택 선생님 같은 경우 사진 소통 안 돼? 글 쓸게. 이거 4년간 쓰셨어요? 4년간. 아시죠? 이거 시사인에 매주 나간 겁니다. 매주. 거꾸로 들었네? 매주 사진과 털의 관계, 그러니까 이미지와 글. 이걸 쌍둥이로 같이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저거가 그거 어떻게 더 합니까? 어떻게 버라이어티 쇼 나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죠? 아까 말한 것처럼요, 우리가 던지는 카드에 대해서 받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캐치볼을 해야 돼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시스템이 강화되고 엄청난 매니저들이 나타나고 투자가 많아지고 한다고 되는 문제 아니에요. 받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거를 낚아채서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저는 그 부분을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최고의 전술이라고 봐요. 전시를 하는 부분, 그거는 본분에 우리가 하나 기본적인 프로토타입 이렇게 주민등록 사진처럼 꺼내놓는 거예요. 일단 이 작업이 이겁니다. 그것까지 왜 안 합니까? 그건 해봐야지. 근데 그 다음부터의 지점에 너무 지나친 우리가 환상을 가질 필요 없고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맹신하고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이 자본주의 노예로 만들지 말자. 그런 시간에 하나라도 뼈가 있는 글을 쓰자. 네, 네. 안녕하세요. 강승우라고 합니다. 저는 그 미술을 전혀 모르는 그 일반 관객 입장에서 현대미술 참 좋아하고 미술관 가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아직까지 저한테 그 미술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되게 추상적인 그 뭔가 막 설치도 있고 막 미디어도 있고 한데 그 앞에서 한참 이게 뭘까 과연 고민을 하다가 가끔 진짜 전시 설명을 들으면 아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이해가 갈 때가 많거든요. 사실 오늘 이렇게 작가분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그 과정들을 보니까 오늘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혹시 그 작가분들이 하나의 작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고 막 2년, 3년 이렇게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그 결과물인 작품을 보고 만약에 관객이 보온병이 그 안상수의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작가의 고민을 던져주고 싶었다고 하는데 그 보온병을 보면서 그 순간 저 안에 물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라는 고민을 일반 관객이 하거나 아니면 그런 그 아까 그 여성 그 국극 그 단원들 그 사진 속에서 그 동네에 계셨던 욕쟁이 할머니에 대한 뭐 추억을 떠올린다든지 작가가 그동안 정말 고민했던 거와 전혀 다른 그런 고민을 관객이 그 작품과 하고 있을 때 그런 작가분들의 그런 관객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작가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어떤 기분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너무 쉬워서 그게 쉽게 들릴까봐. 아니 그 예를 들면 아니 실내기를 만약에 전에 갔었는 거야. 전에 처음 가졌어. 석등이 있고 뭐 돌로 이렇게 만든 이렇게 뚱뚱한 이마 까진 분이 배 뽕 나와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주부들이 배 만지면서 막 이렇게 빌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전에 갔는데 금색으로 돼 있는 사람이 뭐 이러고 계속 있고 사람 계속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내부에 어떤 속사정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좀 우리가 만약에 질문을 걸고 배운다면 그런 구조가 왜 그런 구조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거는 이렇게 뭐 기와지처럼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막 돌려 이렇게 돌려 왜 이게 있는가 이런 어떤 그런 기호들이 만들어진 하나의 어떤 그런 장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장르나 예를 들면은 마치 제가 그 난독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그 소설책을 막 받듯이 지금 약간 있지만 그런 식의 어떤 그 일단은 그냥 왜 이럴까 왜 이럴까라고 그런 인지 뭐 어떤 그 지식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흥미로 들어가서
그래서 저 사람 되게 말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왜 저런 걸 하지? 그런 식의 그래서 그 사람에 관련된 책자 같은 것도 좀 보시고요. 그 사람의 결국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라는 거는 남 눈치 보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 저만의 어떤 그 이왕이면 완벽할 폼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마치 절에서 본 것처럼 마치 교회에서 이렇게 십자가가 왜 그거야?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질문을 들어가시다 보면은 결국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런 걸 배우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그 클래식 음악 되게 싫어했거든요. 다 똑같잖아요, 음악이. 근데 사람마다 틀리더라고요, 이유가. 근데 그런 것도 좀 재밌기도 하고. 되게 쉽죠, 제가 말씀드린 거. 제 생각에는 그 거의 모든 작가들이 그 자기 작업에 대해서 이해와 오해가 같이 공존하기를 바랄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 작업에 대해서 이해만 존재한다면 그게 우리가 좀 불안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온병에 물이 잠겼을까 그 궁금해하는 분이 저는 있는 게 당연한 그런 분이 없다라는 우리가 재미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대한민국 풀 회원으로서 일단 호의적이라는 걸 보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최근에도 한번 전시를 갔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정치적인 그런 어떤 아티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풀은 계속 이제 정치적인 그쪽 컨셉으로 나가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검색이 하냐고요? 네. 네, 정치적인 아떼들을 위해서 하진 않습니다. 풀 김수영 딱 사진 보시면요. 물론 저놈의 얼굴을 딱 내려가지고 뭐로 하자?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내려가지고 비시게로 하자. 그렇게 득달같이 이미디어트하게 직설법으로 해야 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때였냐면 저희가 한 1년에 한 번 정도 집합 운동이 될 때가 있어요. 작가들이 니즈를 막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소돼지 막 죽였을 때 우리 그죠? 발굴의 금지. 발굴의 금지라는 전시를 만들 때 그건 뭐였냐면은 도대체 이 양심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인문학이고 개판이고 아무것도 얘기를 못 시작하겠다. 라는 것 때문에 정말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누가 봤을 때 정치적인 거냐? 저희는 무지무지 정치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라는 태제를 생각하는 방식이 현실 사회면 일면이 아니에요. 네, 어디나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이 우리 저는 어느 정도 윤리를 좀 믿는 편인데 이 윤리라는 게 도덕교과서나 윤리교과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술의 상상이 열어줘야 할 길에서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타진하고 있는 정치 투쟁은 어디냐면은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교육 문제, 두 번째 사람들 간의 미움을 먹고 사는 증오 정치 문제, 그 다음에 사람들 간에 아까 말한 파를 나가지고 누구는 손으로 또 낙인 찍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하나를 자꾸 이렇게 생산시키잖아요. 이런 지점. 또 하나가 이제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덤태기로 지방에 많이 그렇게 돼요. 그죠? 지방이라는 어떤 공간에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지방을 패권 정치 속에 집어넣고 보게 만드는 방식. 네. 네. 그런 지점들, 그거는 계속 저희의 관심사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반정부 미술 하시나요? 근데 아니라면 반정부 미술 아니어도 이게 지금 반정부입니까? 어떤 때는 반문명이고요. 어떤 때는 이제 반교육이고요. 그러니까 반국가 시스템일 때도 있고요. 하지만 뭐 꼭 반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질문 혹은 상호 보완적인 다른 얘기를 좀 보태본다든가.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이 국제 네트워크를 많이 만드는데요. 국제 네트워크를 한국의 진출과 수출 전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한국의 아이디어에 보완적인 아이디어를 낼 만한 우리 같은 비슷한 동병상련의 지역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국제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불러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네. 그렇게 제일 저희가 위기로 삼은 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저희가 경계율을 달리느라 그래서 그 사유의 모험, 즉 그 생각이 갇혀있는 반도형 사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게 문화민족주의가 너무 세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이거는 미술사적인 질문인데 과거 이제 80년대 이제 미술때 이제 그때
중대 뭐 황재영 화백이라든지 전주영 화백 이런 분들 계셨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쪽에 이제 이목상 화백이랑 이제 다른 분들 계셨는데 그 거슬러 올라온 오윤 화백이 존재하시잖아요. 저는 대한공간이 일종의 어떤 그런 그분들의 후손이 아닌가 약간 이런 혼자 개인적인 생각도 했었거든요. 뭔가 좀 좌익적인 그런 후손전, 후예적인 그런 그게 제가 옛날에 한번 낸 적이 있는데요. 초기 99년도들에 막 우르르 생겨났고요. 한 2004년까지 한 5년은 사회가 움직이는 힘과는 거의 같아요. 지금 뭐냐면은 제도형 민주화의 지점에 다들 그거의 일종의 프로젝션 버전인 문화민주화 그거를 하고 있던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지점 그리고 문화적인 다양성의 문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가 민주화를 한 후속 이후의 문제를 문화민주화로 찾고 있었던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방금 질문이 뭐였더라? 모두 다 좌익이냐? 아니죠. 가치의 다양성을 얘기하려는 판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굳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어떠한 이데올로기라고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떠한 플랫폼을 까는 데 대한 그걸 담아내는 더 큰 그릇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걸 갖다 자꾸 이렇게 이분구도로 만들면 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대한공간들이 다 뭐라 그럴까요? 뭐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다르고요. 근데 딱 하나는 뭐냐면은 이쪽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나요? 메인스트림 기관들이 단순화되니까 여기도 한 통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긴 굉장히 다양하고요, 사실. 다시금 그래서 저희가 이 미술관 세력들이 다시 단순해지는 거 보면 정말 개탄스럽죠. 왜냐하면 또 이분법으로 만들 게 뻔하니까 또 반정 분야로 보고 아닙니다. 매우 다양해요. 뭐 안양이나 뭐 홍대 앞에 있는 쪽이나 저쪽에 뭐 또 부산에 계신 분들이나 또 뭐 북소사 같은 거나 전혀 다른 관심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계형적인 아티스트들의 어떤 그런 뭐 어떤 이데올로기는 그 안에 또 다른 미학이 따로 존재하는 건가요? 정치적인 그런 이제 아트에 그 안에 딱 색다른 미학이 존재하는 건가요? 글쎄요. 미학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그런 뭐 방법론 내용 뭐 이런 것들? 방법론적인 약간 아름다운 약간 본질적인 그런 그거는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의 지형이 있고 그 보편의 지형 안에서 이렇게 복잡화되고 콤비네이션이 다양해지는 건 맞지만 글쎄요 뭐 워낙 이 환경이 또 많이 변해가니까 전혀 새로운 변종이 이렇게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막 엄청 놀라운 건 아닌 것 같고 한 가지 계속 콤비네이션의 방식이 바뀌어요. 컨피규레이션이 바뀐다 그러죠. 근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국제 토크를 해보면 재밌는 거는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카불 쪽에서 지금 카불의 대한공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대만의 대한공간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다카르의 대한공간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거를 페이스 조절을 그러니까 서로의 상대성을 충분히 인정해야 됩니다. 뭐 여성인권 얘기를 하고 있다든가 국제주의, 제국주의를 얘기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막 다른데요. 저는 그거에서 이제 딱 하나 잘못된 게 이렇게 마치 천만의 대안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서로 간에 다른 대안성. 감사합니다. 네. 저 시각 이미지에 느낌이나 직관에 의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김희진 선생님의 워크숍을 들었을 때 그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이제 새로운 언어를 이제 발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이제 새로운 언어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발견하려고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설명해야 될 상황들이 꼭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때 언어는 글 말씀하십니까? 비주얼 언어도 해당되는 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일종의 상부계층이라고 하죠. 상부계층 같은 경우는 계속
기록이라는 게 되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일종 하부계층 같은 경우는 기록이 이렇게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뭐 노동자니 민초니 이런 부분들을 좀 기록하는 게 또 저의 뭐 역할이겠다 싶었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말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계속 작업을 하면서 이 실제로 이 민초들 이분들이 아니라 민초들의 그 말은 언어나 어떤 기록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계속 마음을 얘기하는데 그 마음으로 통해서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제가 기록을 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좀 더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마음으로 해서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아까 기념 영상을 보시면 이게 징후들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징후? 그거에 그걸 보시고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논문을 어느 학자님이 보내주셨는데 어느 과 선생님이라고? 그 서강대 종교학과인데요. 네. 일단 이제 비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식의, 일단은 비명을 제가 이제 촬영을 하면서도 제주도에서 이제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할 때, 또는 그 학계에서도 그러니까 정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일단 학문적인 방식에서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문학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풀어갔는데 일종의 무속이죠. 그거를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민초들 안에서 계속 내려왔던 방식이고 여성들 속에서 계속 내려왔던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터부시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그 4.3 연구 서적을 봤을 때 그 무속에 관련된, 무속으로 보는 어떤 4.3의 이야기를 굉장히 약간 작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매력적으로 좀 끌렸고, 그리고 일단 그런 말로 할 수 있는 또는 글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런 식의 어떤 무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으로 좀 어떤 현실을 바라보거나 푸는 방법이 굉장히 저한테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사실 하고 있고, 사실은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도 요새 또 보니까 비명을 보시고 이제 그 서강대 종교학과 김성래 교수님이 논문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지금 최근에 보는데 너무 재미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시 그 베트남 전쟁을 약간 이제 그런 무속이나 어떤 정사 어떤 이런 거 말고 무속이라든가 어떤 그 원기 훈령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몸에 들어오는 빙의 이런 식으로 그 베트남 전쟁의 어떤 그 폭력성과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매력 있게 들렸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하신 그 작가는 이문순 씨 비녀 보셨나요? 꼭 보시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단박에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가 거기 있을 거고요. 제가 갑자기 질문을 하고 싶어졌어요. 지금 이 일련의 질문들을 듣다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자기의 작업이 정치적으로 읽히거나 혹은 정치적이다라는 레이블이 붙거나 누군가의 평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졌거든요. 혹시 두려운가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고요. 혹시 원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잠깐 들어서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역질문해 주셔서 한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얘기하지? 그런 흔히 정치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시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전시의 타이틀이 유신에 관한, 그러니까 유신 잠깐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88년생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88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억이 어딘가에는 있겠지만 사실 머릿속에는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가 묻어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전시에 참여를 딱 하고 나니까 되게 복합적인 감정들이 오더라고요. 이게 아까 생각했던 표현은 이건 저한테 국한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제 또래 많은 분들한테도 국한될 이렇게 퍼져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먼지처럼 묻어있긴 한데 그게 절대로 폭발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계신 작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격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멀리서나마 아니면 가까이서 또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직접적으로는 보지 못하고 계속 어떤 매체로만 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도 예전의 일들을 기록했던 매체로만 계속 접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활자로 접하고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영상으로 접하고 사진으로 그러니까 어떤 단편적인 사진으로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영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있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머릿속가 이런 흔히 말하는 유행하는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잘 나가는 작가들이 전시하는 공간이 사실상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도 저 같은 경우는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무지한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근데 계속 찾는 과정에서 그 전시를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아직 못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아니요 이렇게 뭔가 입장 대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혹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동생. 안녕하세요. 예. 아니 저도 이런 지점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저 이제 카메라를 찍고 스텝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7년 전이죠. 저는 대추리에 제가 갔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고3 때 당시에 그 목판화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께서 거기 입주해 계셔가지고 그분을 따라가지고 그분 집에서 머물면서 제가 이제 먹고 자고만 했었거든요. 제가 당시에는 뭐 미술 공부한 학생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거기를 가고 그 아까 전에 나왔던 대추리 같은 경우에는 막 경찰들이 나다니고 군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지점이었는데 제가 느꼈던 대추리는 좀 달랐어요. 실제의 대추리는 약간 뭔가 황폐한 느낌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서는 그 안에 사람들이 저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더 와닿았거든요. 그렇게 막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분들은 계속 단일을 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무리 못 가게 하도 거기서 농사를 지고 소 우리를 치우고 똥 치우고 이런 걸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지점들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전시회도 저도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스텝으로 참여해서 당시 루프에서 하는 그 전시회 스텝으로 참여해서 설치를 하는 걸 도왔었는데 하고 나서 되게 저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 이후로는 약간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우리 가까이에 되게 다양한 지점들이 있는데 이 지점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는 되게 만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살다 보니 나이를 먹다 보니 사회의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로 매스미디어나 그런 데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은 그냥 흘러가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고. 근데 조금만 잘 찾아보고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자세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무언가의 지점들이 언제나 생긴단 말이에요.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그 일본의 방사능이 터졌는데 한국의 여행객들은 되려 늘었대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본으로 가는 여행을 최대한 안 가려고 자제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꾸로 130%의 신장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지점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돈 하는 세상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지점들 속에서도 정치적인 문제들이 무던히 많이 일어나고 제 주변에서도 갑자기 외숙모가 갑자기 베트남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거기 아이 이제 사촌 동생이 생겼는데 그 아이는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거며 하는 지점들이라든지 너무나 많은 지점들이 저는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물어보고 싶었던 점은 약간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는 계속 만연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과연 거기서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접근하느냐라는 건데 저는 80년대의 정치적인 미술이라고 하는 거랑 지금의 정치적인 미술을 절대로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당시의 그런 색깔 논쟁에 대한 얘기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세상을 넘어서는 무언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정치적 발걸음이라든지 정치적 시선이라든지 정치적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음껏 상상력을 풀어서 이렇게 다양히 풀어내도 예술이잖아요. 그러면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되려 저는 약간 소극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거꾸로 하거든요. 지금에 있는 정치적인 그런 지점들보다 훨씬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그래서 저는 되려 이런 지점들이 지금 저희들 여기 온 사람들이 약간 다 그런 경험들은 언젠간 다 이렇게 조금만 다르게 보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지점들이 있고 저는 약간 여기 있는 작가님들께 그 질문하고 싶었던 거는 앞으로의 그런 정치적인 예술에 대한 발걸음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더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거 들었는데 지금 거의 10시 넘어가고 그래서 좀 혈당이 그냥 확 떨어지거든요. 또 이제 오늘 제가 우연찮게 점심에 어떤 여기 참여자의 작업을 보게 됐는데 물론 제가 생각한 정치적인 거는 막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오늘 알고 그게 아니라 그죠? 근데 저는 일단 공부 먼저 안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치
라는 단어를 너무 우리가 너무 좀 염두에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젊은 친구의 점을 봤을 때 이게 더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자매의 어떤 이야기예요. 이제 처음에 딱 문을 여니까 사진이 나오고 95년도 몇 년도니까 자기가 어떻게 동생인 거고 큰언니가 있나 봐, 지금 언니가. 다음을 여니까 언니는 완전히 임신을 하셨는지 약간 괴물처럼 이렇게 이불 속에 이렇게 비옥혀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어떤 그 약간의 그 빨간색 조명으로 이제 샤워를 끝마치고 혹은 샤워기에 샤워 끝마치고 그 검은 붉은 조명의 이불에 누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자기하고 언니하고 계속 관계 맺다가 가면 갈수록 떨어지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배는 계속 주름이 생기고 이제 애가 또 나올 것 같은, 그게 뭐 딸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어떤 여성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연쇄적인 어떤 그런 뭐 임신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 그것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보거든요. 정치적인 꼭 12하는 거 찍어야 되고 예를 들면 어디 미군 꼭 찍어야지 정치가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떠한 사소한 거든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만 독특한 생각을 전적으로 드러내서 그걸 누구한테 보여준다면 또 그 자리에서 충분히 어떤 그런 그러니까 새로움과 새롭게 보는 시선들이 만나는 지점이 아마 정치적인 민심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건데요. 지금 계속 어떤 식으로 정치적이라는 말이 뭐라고 있냐면 제가 아까 계속 경고했던 소재주의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노스텝 선생님의 사진에서 논 선생님이 대추리 사건을 찍고 뭐 강정마을을 찍었기 때문에 정치적이라고 느끼지 않고요. 그 대추리에 서 있는 그 수도사들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정치적이라고 느껴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치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그 정치 아니고 가장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정치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공동의 몸으로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정치라는 얘기, 생정치라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술이 단 한 번도 정치적이지 않았던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술은 언제나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장이 존재했고 모두가 공유하기 위해서 그려졌고 당대를 가장 잘 분석하는 이미지로서 우리에게 늘 읽혀져 왔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의 공통감을 주기 때문에 가장 정치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문순 작가의 비념을 자꾸만 언급하는 게 제가 단지 이문순의 비념의 무슨 덕후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문순이 4.3을 다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그 제주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정말로 슬프게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오히려 정치라는 방식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학이 혹은 예술이 가장 정치적일 수 있는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기교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기술적으로 너무나 완성됐고 그것이 형식의 미학일지라도 우리에게 이토록 내용적인 슬픔과 고통과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예를 들면 88년생이 전혀 알지 못했던 유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4.3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저 영화에서 나오는 그냥 단순히 그 스크린 위에 뜨는 표면만으로 4.3의 고통이 전해져 와요. 그런 것들이 가장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소재를 다루는 것인가를 가지고 자꾸 정치적이라는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대출에 누가 갔는데 쟤는 정치적이고 나는 못 갔으니까 정치적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를 아주 쉬운 얘기를 그냥 정리하고 싶었어요. 오해가 계속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질문 주신 분이 최상으로 멋있는 정치적 행동을 하시게 된 게 카메라 뒤에 서 있으신 거예요. 그 뒤에 서 계신 모습으로 우리를 담는 모습을 어떻게 바깥에 보여주느냐, 그냥 을로서 담아서 나가느냐, 그 와중에 어떤 시점에 어떻게 호흡이 끊어질 때 어떤 앵글에 갖다 꼽느냐로 이 여기에서 벌어진 담론을 굉장히 예각으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다이내믹스를 만드는 시선으로 그대가 쓰기로 마음먹고 거기 쓰신 게 지금 정치적인 행위였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해서 뭐 소재는 당연히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이제 미술 작업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관심 같은 건 있습니다. 그런 방향성을 물으신다면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기초 요소에 대한 재검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짓을 하다 다 해봐서 별로 지겨워요. 그러니까 그거에는 후쿠시마의 영향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시아한테 물어보기 시작한 이야기에 대해서 아시아가 그동안 남의 거 카운터 걸고 이렇게 지내온 거에서 당한 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막말로 아시아의 주체화된 태도에 있어서 근대적 교양이 너무 지금 흔들려 있고 너무 빨리 지나와가지고 제대로 못 본 것도 너무 많아요. 사실 역사 엄청나게 아직도 많이 봐야 할 우리한테 대안적인 장입니다. 그리고 언어. 우리 언어 하나밖에 모르잖아요. 한국말밖에 안 쓰고 살았잖아요. 영어는 억지로 배워가지고 기능어로 쓰잖아요. 사실 언어의 세계, 말의 세계, 글의 세계, 그 형상 언어의 세계, 뭐 기표의 세계, 기호의 세계 이것들 충분히 우리 못 갖고 놀아봤습니다. 비주얼 아트 하는 사람들. 그런 면에서 또 하나 다 와장창 휩쓸고 가면 남을지도 모르는 기초 요소들. 조셉 보이스 작업이 다시금 우리한테 강한 인상을 주는 건 뭐예요? 사회적 혁명에 성공해서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돌덩이 하나, 바셀린 하나 가지고 해왔던 짓거리가 보면서 아 이거는 지방, 이거는 미네랄 이래가면서 머티리얼과 사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스텝 1부터 보는 거예요. 저는 교육이 잘못됐지만 사실은 그런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 배심이 약해요. 입시미술만 많이 해서. 역사 다시 보고 시공간 다시 보는 지점 보고 언어에 대해서 새롭게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언어들 다른 나라 사율체계 많이 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요소들을 가공되지 않은 원시적인 상태에서 처음부터 볼 수 있는가. 그래야만 사실은 상상은 그런 데서부터 다시 대안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 그런 식의 작업들을 궁리하고 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저희를 안 보내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좀 마무리해봐야겠는데요. 네. 제가 어제 10시에 그 라운드 테이블을 끝내갖고 원성을 자자해서 오늘은 10시 반까지 좀 했습니다. 좀 섭섭하지만 참아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라운드 테이블